탄핵 파면 결정문 있죠. 이 역사적인 파면 결정문을 한번 다 읽어보면은 사실 이 극우 집회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내용이 너무 정확하게 좀 쓰여 있습니다. 아주 쉬운 용어로 아주 정확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윤석열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없게 아주 철저하게 아주 깔끔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문을 저희 여러분들한테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읽어드리고 해야지 더 이상 뭐 불복인 이런 얘기들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2024 헌납 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사항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이 국가 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소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다시 들어도 참 감동적이네요. 감동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만 좀 이렇게 듣는데도 윤석열의 그 헌정질서 유린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완전히 배신한 그래서 대통령의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라고 하는 저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한국의 그 민주주의 역사에 이제 길이 남을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우리 그날 진짜 그 지난 3년여 윤석열 치하에서 정말 그 모진 세월을 보냈던 시민들, 특히 또 우리 뉴탐사, 또 강진구 기자님 비롯해서 우리 뉴탐사 구성원들은 정말 정말 어제 뭐 일하느라고 정신없어서 뭐 같이 울 수 있는 여유는 없었습니다만은 밤에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지난 세월이 참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지금 뭐 실시간 채팅글에도 보면은 우리 이 문영배 대행이 이 선거문 낭독을 컬러링으로 선택하고 싶다고 정말 그런 얘기까지. 목소리가 저분이 그 굉장히 듣기 좋네요. 근데 이제 이 헌재 결정문을 이 극우 세력들 입장에서는 참 믿고 싶지 않겠지만 그들이 가장 믿었던 헌법재판관이었던 주심 정영식 재판관이 작성 책임을 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찍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정영식 재판관이 썼기 때문에. 정영식 재판관이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문영배 대행이 이 선고문을 낭독하고 일어서면서 돌아가는데 김형두 재판관의 또 등을 탁탁탁 치면서 두드렸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그 재판관끼리 그렇게 등을 두드리거나 이거 없는데 그러니까 문형배 그 이제 재판관 입장에서도 자기가 읽으면서 네. 가장 먼저 그 떠올린 인물이 김형두 재판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 김형두 재판관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뭐 유시민 작가는 이제 매불쇼에 출연을 해서 그 진작에 이 헌재 그 결정문 8대 0의 평결 결과는 사실상 3월 초쯤에 이미 완성이 됐다. 그리고 난 뒤에 결국은 선고 기일만 논의를 했었던 것이 아닐까. 이제 이런 이제 추측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임박해서 계속 칼퇴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갑론을박을 하고 있으면 칼퇴근할 리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제 3월 13일 날 감사원장하고 그 검사 3명에 대한 이제 그 탄핵 이 기각을 하는데 그 보면은 이 12.3 그 계엄과 직결되어 있는 이 국회 소추권 남용 부분들에 대해서 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그걸 국회 소추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네. 불탄핵 부분들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미 그때 당시에 이미 심판관들 이제 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아졌던 게 아닐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방송을 이미 했었습니다만 3월 또 초쯤에 정영식 재판관의 이제 그 아들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러게요. 그 결혼식에 이제 참석하는 문제를 놓고 재판관들끼리 논의를 해가지고 다 같이 또 하객으로 참석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저거는 그냥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그렇죠. 있다. 8대 0을 암시하는. 재판관들 사이에서 사이는 그때까지만 해도 뭐 보수 진보 이렇게 서로 나눠가지고 굉장히 뭔가 그 팽팽하게 의견 교환을 하면서 감정 대립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그 그렇지 않다. 에피소드로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외로 재판관들은 사이가 좋은 것 같다. 저희가 이제 이런 분석을 했는데? 내놓기도 했었어. 근데 너무 선고기일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조금 불안하긴 5대3 했습니다만. 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아닌가 이렇게 했었는데 예상대로 이렇게 8대 0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재판관들의 의견은 대체로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재판관 한 명이 끝까지 자신의 의견들을 이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지 않고 조금 계속 그 시간을 끌었다. 이런 얘기들 자체도 또 무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많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 결정문 한번 보시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그 주문이 들어간 바로 그 결정문 1페이지입니다. 역사에 남을. 진짜 이 시간이 표기되어 있네요. 11시 22분. 그렇죠. 근데 참 희한해요. 441122 이렇게. 뭐 이렇게 운율에 맞게 이렇게 된 느낌이 참 특이합니다. 이게 22분을 뭐 정확하게 문영배 재판관이 맞출 수는 없는데 참 운명의 장난처럼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결정문에서 우리가 꼭 짚어야 될 내용들만 한번 발췌를 해봤거든요. 하나씩 볼까요? 네. 사실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국힘당의 그동안의 주장들이 거의 다 완패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우선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이게 계속 고도의 통치 행위다. 이거 대통령이 그 알아서 하는 건데 그거를 왜 사법심사 대상으로 하냐? 네. 그렇게 주장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결정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긴급권은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 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므로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 요건, 사후 통제 및 국가긴급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 네.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하는 점은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계엄의 선포 요건들을 무시하고 아무 때나 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네. 고도의 통치 행위임에도 헌법이 정한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건 계엄 선포 행위가 통치 행위이므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제일 처음에 네. 못을 받고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네. 예,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내란죄 부분, 내란죄 처리한 거 있죠. 그거 가지고 계속 그냥 시비를 걸었잖아요. 국힘당이 가장 또 각하 결정을 했던 근거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긴 한데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들은 사실은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단순한 적용 법조문을 추가 철회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큰 문제 아니다 이거예요. 윤석열이 이제 그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파견한 그 행위 그 자체가 소추 대상인 것이고 그러한 행위들을 헌법 위반으로 볼 것인지 내란죄로 볼 것인지라고 하는 것은 적용 법 조문을 달리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네. 그 헌법 심사의 대상 자체가 적용 법 조문이 달려졌다고 해서 행위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도 좀 감동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판사들이 이런 걸로 법 기술을 부리거든요. 이거는 소추 사유를 철회한 것으로 보고 이거는 각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쉽게 이제 논리를 맺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큰 문제 아니다. 본질적인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못을 딱 박은 거예요. 그렇죠. 네, 너무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예들이 많이 들어왔죠. 예를 든다면 어떤 자동차가 그 횡단보도를 넘어서 어떤 사람을 치어서 만약에 인명 사고를 냈다라고 얘기한다면 일단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심각한 이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똑같은 행위인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해서 면허를 회수할 수는 있다 이거야.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제 그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제 따져볼 수 하고 그래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되면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고 살인죄를 적용해서 기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예요. 윤석열이 이 군대를 동원해서 뭐 그 국회 뭐 장악하고 뭐 이랬던 행위들을 일단 헌법재판소는 그게 내란죄인지 아닌지 판단은 그냥 법원에 맡기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일단 이걸 대통령 직무를 탄핵을 할 말하자면 아까 비유한 거에 면허를 국정 운영의 면허를 이제 그 뺏는 그런 과정에서 일단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똑같은 행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네. 사실이 동일한데 그것이 내란죄 스티커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이 부분도 굉장히 그 참 재판관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사심 없이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맥락이나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사실에 집중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도 참 이거 가지고 또 트집을 잡았어요. 네. 정족수 문제. 아니 정족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그 형법상 이제 내란죄 부분들이 이제 애당초에 국회에서 의결할 당시에 탄핵소추 의결할 당시에 만약에 없었다면 내란죄 부분이 없었다면은 국회의원들이 그 소추 사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3분의 2 이상의 이제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도 참 아주 명쾌하게 이제 풀어버리는데 위 주장은 피청구인의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 받아들이지 안 한다.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털어내버렸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네, 아주 툭 쳐서 이렇게 가정을 하지 마라. 이렇게.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소추권 남용 부분이죠. 네. 이거는 이미 이제 판단을 한번 했었죠. 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판단은 이제 그 줄탄핵인 경우고,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대통령 지위를 말하자면 대통령을 탄핵한 거죠. 네. 네. 이거는 탄핵 소추권 남용이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요거는 앞서서 감사원장, 그다음에 검사들 3명, 또 그에 앞서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이제 탄핵 이 소추 자체를 이제 소추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던 국힘당 이 주장을 딱 반박할 때 썼던 내용을 그대로 복붙한 겁니다. 이거는 뭐 복붙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고 하는 국힘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아주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반박을 했던 거죠. 네. 예. 그래서 줄탄핵 얘기가 이번에 굉장히 확산이 됐었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최상목이나 한덕수를 탄핵할 때 자꾸 이제 의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해당 탄핵 소추 의결의 주요한 목적은 그에 대한 피소추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심지어 이제 일부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소추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탄핵에 대할 소추 대상자가 법을 위반한 사실도 어느 정도 소명이 됐고 그러한 법 위반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나름대로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탄핵은. 네. 아, 이 부분도 아주 우리가 새겨들을 만합니다. 네. 자, 다음 역시 이제 줄탄핵 부분, 네. 요 부분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계속 주장을 했죠. 네. 이 부분도 한번 따져봤네요. 요거는 이제 비상계엄 선포의 이제 실체적 요건인데 네. 윤석열이 이제 그 비상계엄을 이제 선포한 이유로 이제 줄탄핵 플러스 예산 삭감, 그다음에 부정선거 요걸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이 줄탄핵 뭐 22건 정도의 이제 그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 이제 요런 얘기였는데 이걸 정확하게 이제 그 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탄핵 소추안이 몇 건이 발의됐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계량으로 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22건의 탄핵 소추안 중 6건은 철회되었고 3건은 폐기되었고 5건은 본회의에서 가결돼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으나 그중 3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기각 결정을 했다. 네. 그리고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그 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국가의 행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계엄 선포할 당시는 고작 2건의 탄핵안이 발의돼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대통령직을 못 해먹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하는 건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꼭 찝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계속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줄탄핵이라고 하고 막 탄핵 소추안이 올라온 그 자체 숫자만을 계속 강조해서 뭐 나라를 그냥 내란을 오히려 야당이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했던 극우 유튜버 정치인들 이 부분에서 좀 반성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당 독주 부분이에요. 네. 야당 독주. 네, 야당 독주 이제 구체적인 이유는 이제 야당이 사실 여당 또 대통령이 반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반대로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서 반대를 했다. 이건 너무 이제 야당의 일방적인 그 의회 독주 아니냐 이런 주장이었는데 결국은 이런 그 야당의 이제 그 입법권 행사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이라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피청구인이 지적하고 있는 법률안 중 상당수 법률안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제의를 요구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이미 제의가 부결된 상태였다라고 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국회에서 이제 뭐 입법을 독주한다고 해서 그 여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률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당신들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그 야당이 이제 일방적으로 어쨌든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 막고 이런 부분들을 그 굳이 계엄이라고 하는 비상한 방법에 의존을 해서 그걸 뭐 관철시켰다. 관철시킬 그런 필요성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는 거죠. 나는 이 표현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평상시에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야당의 여러 가지 입법 독주를 주장하는데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 방법, 이건 거부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거부권 말고 이것보다 더 비상한 수단을 강구해야 될 만큼 그것만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보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저 말을 이제 좀 더 쉽게 풀면 아니 거부권 쓰면 되는데 왜 총칼을 들고 국회로 진출했냐 그런 이거예요. 얘기죠. 네.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산을 삭감했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이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논국을 대고 있는데 뭐 가장 핵심적인 건 저거죠. 국회 예산안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산 특별위원회에서 감액이 있긴 했지만은 이제 본회의에서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아직 본회의에서 예산안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을 곧바로 중대한 위기 상황으로 예, 직기를 지어가지고 이걸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 지금 이제 자, 그다음 네 번째죠.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여부 네 번째입니다. 반국가 행위 부분.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윤석열 이제 취임 초부터 계속 그 시민단체 그리고 또 야당 주도로 대통령의 이제 그 탄핵 또 퇴진 집회가 있었죠. 예, 그래서 결국 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정이 이제 마비되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다. 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너무 이제 기본을 이제 가르친 거죠. 민주주의의 기본. 네. 대통령이 영미 여당과 다른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정당의 활동에 속한다. 저거는 완전 상식이잖아요. 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저거를 또 결정문에 이제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하니까. 너무나 그 당연한 상식인데 저런 상식을 비웃고 비상계엄을 발동했었던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경우는 이걸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을 덕분에 할 수 있었어요, 동시에. 맞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요 비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네. 저것도 아주 간단하게 탁 털어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네. 그리고 부정선거 하나 더.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할 방법이 없었다는 취지를 주장했는데 헌재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소송에서 법원의 현장 검증에 응하여 왔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네, 응해 왔다는 거. 그렇죠. 의혹이 있다면은 정당한 이제 그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서 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면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굳이 그걸 왜 비상계엄을 통해서 군을 투입시켜서 조사를 해야 되냐. 인정할 수 없다.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이거 이제 계몽령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털어냈는데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네.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네.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즉시 비청구인은 평상시에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부나 법원에 관하여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권한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그건 비상대권이 되는 거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전 말장난인 거죠. 그렇죠. 경고성 계엄이나 호소형 계엄이라고 하는 건. 네. 특별한 조치를 할 권한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은근히 감추고 그냥 네 겁주려고 그랬잖아. 네. 이미 칼을 들고 막 휘두르고 있는데 휘두르면서 사실은 네 찌를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겁주려고 한 거야. 근데 칼을 쥐고 있는 순간 사람이 찌를 수 있잖아요. 그럼 위협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국무회의 심의 절차 준수 여부죠. 네. 이것도 한번 보면. 자, 일단은 뭐 윤석열 쪽의 주장은 이제 8시 30분부터 순차적으로 국무총리하고 국무위원들이 들어와서 계엄에 대해서 논의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국무회의 심의 과정이 존재했었다고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결과적으로 뭐 상당수 이제 국무위원들은 아예 통보조차 받지 못했고 네. 뒤늦게 통보받은 국무위원들은 이제 9시 넘어서부터 통보를 받았고 심지어는 10시 17분에 이제 그 대통령실에 도착했던 국무위원들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 당시에도 윤석열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구비 여부 등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기 얘기만 일방적으로 했다는 거죠. 네.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생각 없이.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 과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을 뭐 다 한 것도 아니고 몇 명만 11명 딱 그 정족수만 딱 채워서 그냥 의결 정족수를 이제 형식적인 의결 정족수만 채우려고 했었던 네, 그런 부분들도 헌재에서는 네. 이상하다고 본 거죠. 네. 자, 이제 진짜 본론이죠. 국회에 그 군과 경찰을 투입한 것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뭐 곽종근 이제 특전사령관이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하는 대통령의 지시를 뭐 그게 요원이냐 인원이냐 뭐 의원이냐 네. 뭐 이런 표현상에 있어서 약간의 좀 차이가 좀 있긴 했죠. 그때 국회에서 얘기할 때 하고 헌재에서 얘기할 때.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국힘당에서는 결국 곽종근이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회유를 당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고요. 네. 이것 때문에 마치 이제 그 국회의원 이제 체포 지시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헌재가 인정하기 어려울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냥 뭐 한마디로 일부 용어상의 차이만 있을 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인원이나 요원이나 뭐 의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맞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들을 보게 되면 의결 종족수라는 표현, 뭐 150명이 넘지 않게 이런 표현들이 있었고 대개 이런 얘기들 자체가 특전사는 작전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도 이 스피커폰을 그대로 틀어놓고 작전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들었다. 곽종근이 이제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고 난 뒤에 내린 지시 내용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에 150석, 뭐 의결 정족수 이런 얘기들이 있는 가운데서 누군가를 끌어내라고 의원회관 안에서 이건 맥락상 보았을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얘기죠. 네.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기 전에. 네. 그래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을 평가를 했습니다. 어제 곽종근 사령관이 그 보석으로 풀려났지 않습니까? 네. 그와 함께 결정문에 이렇게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을 헌재에서 중요하게 결정문에 이렇게 인용해 다루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 수방사령관. 네, 이진우에 대한 얘기도 나오네요. 네. 네, 그 이진우와 같은 경우도 그 이진우가 이제 그 대통령과 통화하는 얘기를 차량 앞좌석에 앉아 있던 전속 부관이 통화하는 내용을 이제 대부분 이제 들을 수 있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진우가 이제 뭐 그 조성현 이제 제1경비단장에게 건물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이진우 바로 옆쪽에 있는 전속 부관 등의 이런 목격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자, 그리고 경찰을 동원한 국회 출입 통제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죠. 네.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제 경찰청장하고 조주호 서울경찰청장을 이제 안가로 불러가지고 김영현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어느 곳에 경찰을 배치할 것인지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걸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김영현이 스스로 그걸 헌재에 와서 증언을 했거든요. 네. 여기서 게임이 사실상 끝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김영현이 그림 그려가면서 했다는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판단했고요. 김영현이 스스로 자신의 눈을 찌른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요거 주요 정치인들 위치 확인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이제 홍장원 메모의 이제 신빙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정영식 그 재판관이 상당히 까칠하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윤석열이 처음부터 홍장원에게 계엄 상황에서 특별한 용건을 전하기 위해서 전화를 건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죠. 한마디로 이제 그 당시에 방첩사, 경찰청장 그리고 홍장원 이 세 사람이 이제 14명의 이제 이 체포 대상자 명단을 얘기를 들었는데 대체로 명단이 일치했다라고 했고 이 세 사람을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점에서
홍장원 1차장의 그 진술 내용들을 좀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 저게도 굉장히 곽종근과 함께 가장 큰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헌재는 별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내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자, 그 다음에, 뭐, 질서 유지를 위해서 네.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다. 네.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도 판단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정영식 재판관은 질서 유지 목적이라고 얘기한다면 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갑니까? 라고 하는 것에서 사실상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질서 유지 목적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때 국회로 출동한 군인들이 뭐 707 특임 단장 등 해서 등 대테러 작전 수행을 본래 이제 임무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단순한 질서 유지 목적이라고 얘기한다면 경찰 병력만 파견해도 되는데 이러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까지 투입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걸 단순한 질서 유지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국회에 무슨 테러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테러 진압 부대를 투입했다는 것은 너무 오버했다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네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포고령. 네. 근데 이제 뭐 윤석열은 이제 포고령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상징적인 것이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죠.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그런데 이제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이게 뭐 그냥 단순히 상징, 형식에 불과하다면 굳이 왜 이 사건 포고령 중에서 야간 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하라고 얘기를 했겠냐. 그렇죠. 실제로 이것은 시행을 이제 염두에 뒀기 때문에 저런 지시를 한 거다. 결과적으로 이제 윤석열이 저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윤석열이 스스로 저 발언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그 주장을 스스로 발언으로 이제 탄핵을 해버리게 된 결과가 발생을 한 거예요. 저 예리하네요. 예. 현재 재판관들이 아주 예리하게 야간 통행 금지 조항을 왜 삭제했냐, 그런 형식적인 건데.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거 얘기한다면 굳이 그냥 그걸 왜 나부리도 삭제? 드는 거죠. 뭐 네. 어차피 실시하지 않을 건데, 그렇죠? 예. 그리고 국회 활동 금지 이것도 심각합니다. 네. 네. 그렇죠. 이 부분은 이 피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포고령은 사실상 국회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예. 국회 입법권 행사와 예산 삭감 등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국회의 권한 행사인데 이걸 가지고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그것 때문에 국회의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해서 그렇게 포고령에 적어놓는 것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네. 그죠? 이렇게. 그렇죠. 네. 자, 포고령. 그 다음에 이제 파면 여부입니다. 위법은 맞다. 네.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거 맞다. 그런데 파면할 만하냐? 이 부분이 이제 클라이막스죠. 네. 그런데 이제 비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한 것으로 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해당한다는 라고. 네. 이건 뭐 상식적인 판단이죠.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저 말을 듣는 순간 파면이 맞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군 통수권을 남용하여 국회 지방의회 권한 사법권 및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였으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였으므로 이는 법치국가 원리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중대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파면을 할 만하다라고 본 거예요. 네. 중대하다고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중대하다. 그래서 중대성은 인정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윤석열이 주장했었던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하고 난 뒤에 바로 신속하게 해제했다. 네. 이제 이 주장을 했죠. 네. 그래서 이 계엄이 설령 그 헌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중대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주장,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이 네. 사용이 됐어요. 그렇죠. 예.